안녕하세요. 국어 영역의 고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문제 번호는 10번에서 13번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경제 지문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알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킬러 문항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천천히 자세히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지금 기축통화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나왔는데, 국제거래의 결제수단 통용이 되고 그리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을 했다.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구조적 모순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모순이라는 것은 창으로 어떤 방패든 뚫는 창으로 창이다. 그리고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 장사치가 도망갔다는 뭐 그런 정도의 고사성어라고 보면 되겠고, 구조적 모순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딜레마 정도 되겠죠. 근데 구조적인 것이다. 구조적 모순이 나왔던 문학 작품을 보면 신경림의 농무 그런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농민들이 그 수확을 다 하고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농사 고됨을 씻어내는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이런 부분인데, 젊은이들은 모두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로 향하고 남아있는 것은 조무래기와 마을 어른들 뿐이고, 그리고 풍년이 들어도 자기네들은 손해고 흉년이 들면 당연히 손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을 했다. 이 부분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지금 경상수지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주고 있죠.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 이것이 경상수지인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그러면 수입이 더 크다, 부동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적자이고 적자는 우리가 세모로, 그리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우리가 이것은 흑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이다, 경상수지 흑자이다 할 때 이 개념 파악을 잘 해놓으면 되겠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 얘기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간단하게 봐두고, 그러니까 트리핀 교수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흑자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흑자라고.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며,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거둔다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달러화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국제 유동성의 대표적인 통화인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미국으로 모두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는 돈이 돌지 않으니까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렇죠? 라면서도 반면에 적자 상태가 지속이 되면, 지금 좀 전에는 흑자 상태였고 지금은 적자 상태 지속이 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지금 달러화가 과잉 공급된다는 것은 전 세계 외환 시장으로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자국으로가 아니고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경제에서 모든 것은 희소성이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달러화가 너무 많이 전 세계 외환 시장에 풀리면 달러화가 조금 신뢰가 안 가네, 믿음이 안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심화되면 고정환율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런 딜레마. 그러니까 흑자가 나도, 미국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도 혹은 적자가 나도 모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트리핀 교수가 얘기했던 구조적 모순,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여기 트리핀 딜레마라고 나오네요. 아까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서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나오고 있고, 국제 유동성 확보와, 그렇죠? 지금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이 부분과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좀 적자 상태가 지속돼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가 저하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 국제 유동성이란 이제 또 국제 유동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 이것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국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 가치에 고정되었다.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라는 것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고정되었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각 국가가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금에다가 달러화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는데,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 태자하고 환자가 모두 바꿀 태, 바꿀 환, 그러니까 바꿔준다, 금을 바꿔주는 조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 1온스하고 35달러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여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의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있으니까 의무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을 연준이라고 하니까 법 혹은 약속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왜? 금본위제에서 금환 본위제로 변했으니까 금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을 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금 따로 뭐 달러화 따로 이런 부분보다는 금은 그냥 놔두고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전 세계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조금만 이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대금을 지급한다 그랬을 때 금괴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작은 돈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테지만 대형 뭐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뭐 몇백억을 줘야 된다. 혹은 뭐 몇천억을 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그 금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어떻게 포장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모두 다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달러화 그리고 그것도 계좌이체 이런 부분으로 점점점 변모해 가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달러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달러가 완전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환율은 경상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환율은 경상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여기를 제외를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었다. 환율이 안정적이다. 지금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으로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 이것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왜? 지금 A라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B하고 C라는 국가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국의 1달러에 우리나라의 1,000원이 대응한다. 그러면 환율은 1,000원이다. 1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면 일본은 100엔에 1달러다. 1달러에 100엔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교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를 교차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받을 돈이 1달러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100엔만을 받아도 OK가 된다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 혹은 1달러만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 1970년대 초에 지금 아까 트리핑 교수는 1960년대에 구조적 모순을 지적을 했고 1944년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되었고, 이 1944년에서 1970년대로 가는 와중 중간에 지금 1960년에 트리핑 교수가 이제 구조적 모순을 지적을 한 거고, 1970년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을 했고, 적자가 누적됐다. 그럼 이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이 얘기는 수지 적자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얘기죠. 왜 부동을 2개나 그랬냐? 이게 지속됐다고 했으니까 2개를 낸 거예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 외환시장으로 과잉 공급되니까 이 과잉 공급을 받는 이런 나라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신뢰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뭘로? 다른 국제 유동성인 금으로 이제 35달러를 주면서 1온스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급감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 조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1번. 이 얘기는 뭐냐면 1온스에 35달러를 해야 되는데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버려. 그러면 35달러 이 부분으로 1온스를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350달러를 가져와야 금 1온스를 살 수 있다라고 강제로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의무이고 법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는 측면이 있네. 또는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그치? 평가 절상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 절하를 하든 평가 절상을 하든, 평가 절상이라는 것은 뭐야?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거래했을 때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1달러에 우리나라가 원래 한 1,000원이라 이렇게 했을 때 1달러에 대한 것을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달러를 갖기 위해서는 뭐 한 2,000원이 돼야 된다. 그럼 환율이 2배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래 1,000원에 1달러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2,000원이 되어야 1달러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35달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금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평가 절상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브레턴 체제하에서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평가 절하가 규정상 불가능하네.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선진국들이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평가 절하가 안 되니까 규정상 평가 절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요국들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던 이런 주요국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왜? 자기네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달러를 조금 가져오면 자네들 손해잖아. 달러를 많이 가져와서 금을 요구를 할 건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얼른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겠지.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이제 돈이 이쪽으로 다 쏠린다는 얘기야.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 환율 변동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어떻게 금으로 얼른 바꾸려고 하겠지.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길 원했다. 금은 무엇으로만 살 수 있다고? 달러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으니까. 미국은 결국 1971년에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을 해버렸네. 이제 달러로 금, 달러 35달러로 금 1온스를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네. 국제사회에. 닉슨 쇼크를 단행을 했고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아까 트리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구조 모순, 달러와의 신뢰도가 문제인데 국제 유동성 여기 부분에서 적자,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돼버렸지. 예측이 된 거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나 역적이네. 붕괴 이후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지금 달러화가 35달러당 1온스의 금을 지불하겠다는 금 태환 제도를 포기한 거잖아. 근데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 했대. 이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유로는 규모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이다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측면이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설비도 없이 어떤 생산 설비도 없이 어떤 물건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을 때 한 개 만드는데 1만 원, 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이미 설비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다 있다. 그래서 얘를 10,000개 만들어봐라. 1만 개. 1만 개 만들라니까 이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 1만 원 똑같이 든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인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개당 10,000원이 1만 원이 들어가니까 한 개의 가격이 1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1만 개 만드는데 1만 원이 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지. 여기는 1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당 비용이 1원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비용은 적게 들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결국에 이익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지. 규모가 커지니까 이익이 커진다. 이것을 규모가 커지니까 경제적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야.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닌 일반국으로 되었다면 뭐 이런 정도겠지.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 수만큼 환율 가지수가 생긴다.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 가지수가 생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A국과 B국, C국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네.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가 일본이라고 하면 B국하고 A국하고 지금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000원 했을 때 일본은 100엔 하면 되는 거잖아. 1달러당. 이렇게 됐던 것이 A국이 지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졌어. 그렇게 되면 이 A국도 이제 자기가 환율이 결정이 돼야지. 그럼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이 경우에서는 원래 A국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었다면 교차 환율은 한 가지였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A국이 기축통화국에서 제외된다면 A국은 B국과 환율이 하나 있어야 되고 C국과 환율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B국은 C국과의 환율이 또 하나 있어야지. 그러니까 두 국가를 짝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 3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원래는 A국이 기축통화국이었다면 거기는 환율 그 부분에서 제외되잖아. 그렇게 되면 한 가지 B와 C의 교차 환율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되지.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하니까 뭐라는 얘기?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시켰지만 미국의 기축통화국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외환시장에서 구태여 배제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지. 왜? 각국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비용을 절감한다. 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엔화로 국제 아까 통용력이 있는 화폐가 기축통화였잖아. 그 부분이 없어지면 우리가 일본 돈을 우리가 수출하고 일본 돈을 받아갔어. 엔화를. 그럼 이 엔화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또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일본 돈을 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또 환전을 해야 돼.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겠지. 그리고 번거롭잖아. 그런데 일본과 거래하고 일본이 달러화를 줬어. 그럼 우리도 달러화를 받고 따로 또 이제 국제적인 거래를 할 거니까 그걸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뭐 수입하거나 이거 할 때 그 달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환전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이익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10번.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도 봤듯이 규모의 경제. 비용이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2번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한 트리피는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이 이후에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 어떤 전망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질문이고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그러니까 35달러를 지급을 하더라도 우리는 1온스의 금을 못 내주겠다라는 닉슨 쇼크지.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와의 평가 전화가 강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닉슨 쇼크가 단행이 된 이유가 뭐야? 많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투기 세력까지 금을 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닉슨 쇼크가 단행이 돼버렸지.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은 달러화가 저평가되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달러화가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는 달러화의 평가 절상도 힘들고 절하도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닉슨 쇼크가 단행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야. 금 태환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맞는 질문이지. 2번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커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 달러 1마르크 독일 화폐 그걸 모르겠네. 엔화라고 하면 100엔에 지금 1달러였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거지. 경상수지 일본이랑 독일이 100엔에 1달러였던 것이 이제 100엔을 내면 달러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이 100엔어치의 값어치를 하려면 달러가 한 3달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들 통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이게 평가 절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는 얘기지. 오케이.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금의 생산량 증가. 그렇지? 우리가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은 금과 달러화였으니까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 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니까 국제 유동성 공급량도 증가하겠지. 왜? 금을 더 많이 보관하면 그만큼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 그렇지? 평가 절하도 하지 못하고 평가 절상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달러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금의 생산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그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맞고.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네. 오케이. 맞고. 그러면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지.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평가 절상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엔화 평가 절상을 봤는데 마르크화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달러가 많아지겠지. 그럼 달러 35달러는 금방 채우겠지. 그러면 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증가하겠지. 금의 양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12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세 국가만 존재하는 거야. A국, B국, C국. 그렇지. 우리는 아까 A국을 미국이라고 봤고 B국을 우리나라, C국을 일본이라고 봤어. 세 국가가 존재하고 미국을 포함한다고 그랬어. A를 미국이라고 하자.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적절한 것. 아까 기억, 니은, 디귿 했더니 기억은 뭐였어? 기억이 지금 근본위 체제였지. 근본위 체제. 니은은 브레턴 우주 체제였지. 브레턴 우주 체제. 그리고 디귿은 어떤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이 부분을 얘기했지. 그러면 기억은 근본위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아니지. 근본위제에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 적다라는 말은 아니고 금의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 환율의 가지수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국가 수와 같겠지. 그렇지? 하나 적다 틀리고 2번 니은 브레턴 우주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왜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 가지수가 적어진다.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야. 그러면 니은 브레턴 우주체제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아니고 같겠지. 그렇지? 3번 디귿에서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없어지고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이 부분이야. 국가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자. 지금 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이 부분이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어. 그렇지? 그러면 A하고 보자. A하고 B하고 하나 생기겠지. 그다음에 A하고 C하고 하나 생기겠지. 그리고 B하고 C하고도 교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생기겠지. 지금 세 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D라는 국가가 하나 생겼을 때 A하고 D하고 거래해야지. 색깔로 좀 바꿔줄까? A하고 D하고 거래해야 되겠지. B하고 D하고도 거래해야 되겠지. C하고 D하고도 거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개가 생겨? 세 개가 더 생기네. 그렇지? 근데 하나씩 증가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겠지.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근본위제에서 브레턴 우주체제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에 달러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근본위제에서 브레턴 우주체제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적어지겠지. 그렇지? 왜? 기억에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었고 금만이었잖아. 그럼 미국도 그냥 일반 국가랑 똑같은 상황이었지. 근데 니은으로 바뀌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환율 이 부분에서 빠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가지수는 빼기 1이 되는 거지. 많아진다가 아니고 빼기 1.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 그럼 답이 5번일 수밖에 없겠네. 니은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교차 환율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 가지수보다 적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림으로 바로 해결이 되겠네. A 미국이고 기축통화국이지. 그리고 B하고 C가 있어.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 가지수보다 적다. 보면 A하고 B는 환율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환율 가지수라고 할 거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B하고 C하고의 교차 환율 이 부분 하나 생기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D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D하고 A하고는 이미 환율이 결정돼 있는 상태잖아. A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B하고 D하고 C하고 D하고 이 부분 교차 환율만 3개 생길 뿐이지. 여기서는 6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보다 적다. 이 부분이 맞는 거지. 이해되지? 13번. 자, 13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브레턴 우주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존 기축통화국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지금 A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금리가 인상이 됐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금리가 인상함으로써 통화 공급이 감소하겠지.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금리가 인상되기도 해.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될 것은 소득세 감면은 국내용이야. 그렇지?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세를 감면해서 서민들의 삶을 배려하는 것이지. 군비 증대는 군사력 이 부분에서 국방비로 많이 쓰겠다는 얘기인데, 크게 나눠서 국내 부분에서 조달하는 부분하고 국외 부분에서 조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근데 국내에서 노동력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으로부터 국방 물자를 사들인다고 하면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겠지. 그렇게 됨으로써 금리가 인하될 여지가 있는데,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국외에서 구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미국에서 10,000대를 구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 시중의 통화량이 국가 재정,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이 우리나라의 자주포를 구매하는데 사용을 해서 해외로 통화량이 유출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군비 증대는 국외 이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넘어가서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설상가상, 점입가경이네. 금리가 한 차례 인상이 됐어. 그런데 또 한 차례 금리가 인상이 됐어. 그것을 보고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됐어. 높은 금리를 보고. A국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를 해야지. 국제적 합의를 주도를 했는데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합의.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문제랑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자. 세 국가 A, B, C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 문제를 만들려면 다른 문제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여기서 그쳤던 것 같아. 우리가 WTO나 FTA 같은 경우는 다자 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 간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세 국가 A, B, C가 어떤 FTA를 체결했다고 치면 그 부분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철저하게 금지되지. 그런데 그 부분을 합의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합의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그 조약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겠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 넘어가서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에서 30% 하락했다. 그치? A국을 미국이라고 보고 B국을 우리나라, C국을 일본 정도라고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네. B국 통화가 만약에 우리나라 한 1,4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1,400원에서 50%가 하락하면 700원이 되는 거잖아. 지금 A국 통화는 달러니까 1달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자. 1달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1,400원이었어. 그런데 7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한 거지. 7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통 아이폰이 100달러라고 치면, 그치? 그러면 우리가 14만 원을 줘야 아이폰을 한 대를 샀었어. 그런데 700원, 환율이 1달러에 7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7만 원이면 아이폰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아이폰이 14만 원에 한 대였는데 7만 원에 한 대니까 두 대씩 구입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 세컨폰까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B국은. A국은 수출이 늘어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A국은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수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지. B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A국과 B국의 관계에서 A국과 C국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야. 뭐 B국처럼 50%까지는 싸지지는 않았지만 할인되지는 않았지만 30% 정도가 할인이 됐기 때문에 70% 가격으로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선지를 보고 정답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1번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여기 부분이 좀 걸리네. 어떤 부분이 걸려? 경제에서는 나쁜 거 빼고 모든 것이 희소해지면 나쁜 것도 마찬가지겠네. 모든 것이 희소해지면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지는 거. 그렇지? 위험도 희소해지면 적어지면 좋아지는 거잖아. 어떤 물건이 있어. 만약에 다이아몬드야. 근데 뭐 한 10캐럿짜리야.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거지. 그런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느 광산에서 한 1000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겠지. 이것처럼 금리 인상,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어. 통화 공급 감소, 시중에 돈이 더 없어. 그런데 A국 통화, 그럼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것만 있으면 금리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귀중하게 대우되겠지. 그래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겠지. 그리고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 그게 아니고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외국 자본이 그 후에 유입이 된 거지. 무엇을 보고? 금리 인상을 보고 뭐 이자 소득 이런 부분을 투기적 수요가 노리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선후도 틀렸고, 그리고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도 틀렸네. 2번 국제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 하락을 했어. 그럼 환율 하락을 했으니까 B국은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은 감소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이 부분도 좀 걸리네. A국 통화 가치가 상승, 무슨 소리야? 여기는 확실히 틀려버렸네. 무슨 소리야? A국이 1달러잖아. 근데 B국 통화가 환율 하락으로 1,400원에서 지금 700원으로 하락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지. A국 통화는 원래 B국 통화의 1,400원어치의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700원 가치밖에 없어지게 된 거지. 근데 A국 통화 가치가 상승해서 이건 하락했겠지. 그치? 그다음에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겠지. 이해되지?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았고,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하겠군. 했겠군. 지금 앞부분은 우리가 보기에서 본 바대로 똑같이 맞아 들어갔어. 근데 우리가 교차 환율, 기축통화국인 A를 제외한 B와 C,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따져봐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0%의 환율이 하락됐잖아. 일본은 지금 30% 환율이 하락됐잖아. 그럼 이게 상대적인 건데 50% 환율이 더 하락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수입이 활성화되겠지. 그리고 수출은 더 저조해지겠지. A국이랑 비교하면 B국이나 C국 모두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할 텐데, B국과 C국이라는 교차 환율 이 차원에서 보면 환율이 더 많이 하락한 B국이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한다. C국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하락이 아니고 앞에 것만 하락이고 뒤에 거는 상승이 되는 거지. 환율 상승이 된다.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갈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훨씬 좋아.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3번과 똑같은 조건을 지금 내걸었고,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 환율이 하락하여, 그렇지?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가 50% 30% 하락했잖아. B국에 대한 C국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그렇지. 우리가 방금 3번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통용되는 거지. 우리가 B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했을 때 한국은 환율 하락이 50% 일어났잖아. 일본은 30%밖에 안 일어났잖아. 30%도 굉장히 큰 거지만 우리는 환율 하락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악해줘야 된다고 했어. 원래 1,4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하락한 것과 1,0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30% 하락한 거, 이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이 환율이 700원이네, 1달러에 700원 이렇게 하면서 같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후 위치 상태가 어디냐. 환율이 1,4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온 것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온 것은 굉장한 차이가 크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1,400원 했던 것을 700원에 살 수가 있어. 그럼 700원을 전략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1,000원이었던 것을 700원에 산다고 해봐. 그럼 300원 밖에 전략 못한 거지.
원래 300원 전략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지. 하지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700원이나 전략이 되는데 우리는 왜 300원밖에 전략이 안 되냐.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통화 가치가 아직까지 높았었다. 그 전에 1000원이었을 때 높았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700원으로 똑같아진 것뿐이에요. 환율 하락으로. 4번은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5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조건이 지금 세 가지 나왔어. 3, 4, 5. 3번과 4번은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치? 바로 연결된 지문이었고 5번 A국의 소득세 감면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세 감면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군비 증대 이거는 해외에서 증대하는 거야.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전투기를 사온다든지 뭐 이런 거.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는 뭐라고 그랬어?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다고 그랬지. 수출이 많은 경우 그리고 수입이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그랬어.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그런데 수입이 더 많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했어. 지금 여기 지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경상수지가 꼭 흑자로 계속 흑자를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경상수지가 적자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야. 경상수지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경제의 외연을 키워나가는 게 그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수요 공급도 딱 매일 규정점에서 만나면 시장이 커지질 않아. 그치? 먼저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공급이 많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균형 가격은 점점점 이동하겠지. 우상향으로 아마 이동하게 된다고 얘기 될 거야.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 적자 이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국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소득세 감면은 수출 수입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군비 증대는 국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군비 이 부분으로 국외에서 지금 수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국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완화 방안 중에 하나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면 어떻게 돼? 하락시켜야지. 하락을 시켜야 B국에서 A국의 아이폰을 많이 사갈 거 아니야. 아까 1,400원이어서 700원으로 내려줘야 아이폰을 2대씩 사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700원이었던 것을 1,400원으로 하면 아이폰 한 대, 700원에서 한 대 사는 것을 2배로 해버렸다. 그러면 1년 뒤에 사야 되겠다. 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더 수출이 안 된다면 A국에서는. 그러니까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을 시켜서 B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못하게. 그러면 A국은 상대적으로 수출은 많이 하게 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하겠지. 유지만 하더라도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지? 이런 경제지문은 반복을 많이 해줘야 돼. 반복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대로 잘 읽어줘야 되는 거지.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제지문을 많이 다룰 텐데 지금 여기 뭐 FTA나 WTO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와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는 국내용이잖아. 군비는 그럼 국외용이어야 되겠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독해를 잘 해줘야 돼. 그치? 오늘은 조금 배경 지식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라서 그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지 3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해보자.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하겠군. A국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는 1달러가 기준으로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B국이 있어. B국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C국 여기는 일본이라고 하자. 여기 이제 엔화를 쓰지.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1달러에 우리는 1,400원이라고 하자. 일본은 C국 일본은 100엔 그러니까 1,000원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100엔이라고 쓰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본도 한화로 바꿔서 1000원이라고 하자. 얘는 100엔을 나타낸다. n이 요건가? y에다 이렇게 두 개. 원은 이렇게 되는 거지. 보면 1달러에 1달러 우리는 1,400원을 줘야 바꿔올 수 있어. 교환할 수 있고 일본은 1달러를 1,000원에 가져올 수 있는 거지. 그치? A국은 기축통화국이야. 이런 정도. 지금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 환율을 모두 하락했겠고 B국 통화를 이제 1,400원에서 50%를 할인을 해서 환율 하락을 시키는 거지. 50%. 그래서 700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C국은 여기서 30% 환율 하락이 되어서 700원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 환율이 700원이라는 얘기지. 여기는 30% 환율 하락, 여기는 50% 환율 하락.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A는 이제 빠져있고 기축통화국이니까 B와 C의 교차 환율을 보는 거야. 교차 환율. 어찌됐든 환율은 두 나라 사이에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미국은 아이폰이 있고 한국은 갤럭시가 있지. 그리고 일본은 소니가 있나? 갤럭시가 20달러, 소니가 10달러. 미국까지 하면 아이폰 해가지고 30달러 하고 싶은데 미국은 지금 여기서 이 선지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건 제외하고 색깔을 조금 올라자. 지금 우리가 C국이 갤럭시를 사고 싶어해. 일본 소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1,000원 환율 하락하기 전에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1,000원 곱하기 20 해야지. 그러면 2만 원이 되는 거지. 2만 원이 되어야 돼. 그치? 그런데 700원으로 내렸어. 700원으로 하면 얼마가 돼야 되나? 20달러. 지금 700원에 1달러잖아. 그럼 곱하기 여기도 20 하면 되잖아. 27에 14. 14,000원이 되겠지. 지금 2만원에서 14,000원으로 얼마가 빠졌어? 마이너스 6,000원이 된 거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6,000원이란 돈이 환율의 하락으로 갤럭시 가격,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갤럭시 S23가 마이너스 6,0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지. 굉장히 수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지. 근데 한국 입장에서 야, 새 컴폰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1,400원일 때 소니 핸드폰을 사고 싶어. 소니 핸드폰을 딱 사려고 보니까 10달러네. 그럼 곱하기 10 해야지. 그렇지? 곱하기 10 하니까 여기가 14,000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700원으로 환율이 내렸어. 그래서 곱하기 10을 했지. 곱하기 10을 하니까 7,0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국에서 소니 스마트폰을 사는 데는 얼마가 지금 할인되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7,000원이 할인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7,000원. 우리가 좀 전에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어. 일본에서 이때가 호재다 하고 살려고 보니까 14,000원에서 7,000원으로 2만원에서 14,000원으로 6,000원이 할인되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14,000원에서 7,000원으로 7,0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소니를 사는 것이 1,000원 더 싼 효과가 발생되지. 그럼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갤럭시를 수입하고 한국도 소니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문제 3번 읽어보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은 하락하겠지. B국 통화에 대해서 C국 통화의 환율은 C국은 일본이야.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 환율이 상승된 거지. B국이 환율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C국은 그보다 조금 환율 하락이 됐잖아. 그러니까 B국과 C국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B국 통화에 대해서 C국 통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거야. 근데 상대적인 건 빼고 상승했겠군 이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한 건 아닌지. 환율 하락을 하면 외국 화폐에 대한 교환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해.
1,400원에서 700원을 하겠으면 700원 싼 가격으로 달러와 교환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원래 1,400원에 1달러를 가져와야 되는데 700원에 1달러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오늘은 여기까지. 반복을 많이 하면 좋겠네. 1등급은 내 것이다.